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웰스가이드의 배현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 박사님. 예,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하나금융그룹에서 그 전략, 예. M&A, 뭐 기획 이런 거를 한 17년 정도 했고 예,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예. 개인 자산 관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공부를 하고 예. 준비를 했었고요. 음. 하나금융그룹 나오고 나서는 현재 그 모바일 연금 자문 네. 회사인 웰스가이드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이제 회사 만드신 거죠? 웰스가이드라는 그렇습니다. 회사를. 예. 그래서 이쪽 연금 쪽을 네,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는 네. 연금 투자는 장기 투자다. 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배현기 대표님하고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이 최근에 증시 출렁임이 되게 강해요. 국내에 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투자할 때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강할 때 이 연금에서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 주식시장에 네.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막 오를 때는 그쪽으로 몰렸다가 네. 주가가 떨어지면 또 이거 다시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고점에 팔고 음. 저점에 사고 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네. 그게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 뭐 주식 고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러면은 연금 투자가 뭐냐? 연금은 단기간에 그 운영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나의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서 한 투자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저점으로, 고점에서 고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네. 사이클을 오버라이드하는 거죠. 사이클을 지나가는 사이클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하신다면 일정 금액을 계속 매년 또는 매달 투자를 하게 되면 적립식 투자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예.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이니까 비쌀 때는 덜 사죠. 비쌀 땐 덜 사고. 그다음에 쌀 때는 더 많이 사게 사지고. 되죠. 수량 예. 가지고 조절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장기로 연금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매년 매달 투자한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연금 투자할 때 자산을 좀 배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자산을 배분하면 되나요? 저는 그 국민연금, 네. 사학연금, 그 무슨 공제 이런데 그 자문을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개인들도 기관이 운용하듯이 운용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운영하죠?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장기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나갈 금액, 쌓이는 금액, 그렇죠? 개인도 똑같죠.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장기간에 내 은퇴를 뭐 60세, 65세 한다 그러면 그때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기대 수익률. 근데 수익률은 항상 뭐랑 반대로 갑니까? 위험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수익률을 높게 기대할수록 위험은 그만큼 많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위험 감소를 못하니까 안전한 쪽으로만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목표하는 금액을 세우셔야 되고. 보통 그 마니머니에서도 소개가 된 것 같은데 노후에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보통 그 은퇴하고 나서 1년 생활비에 25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2,400만 원, 월 200씩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6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현재 연금을 얼마큼 쌓아놨느냐. 그리고 내 소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얼마 할 거냐. 아까 그거는 이제 6억 정도라면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수익률이 나오고 그거에 감소해야 되는 위험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식으로만 다 가면 수익률을 높아지겠지만 위험이 리스크는 크고 채권으로 가면 자기가 낮죠.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자산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분한 거를 사이클을 타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그 원칙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하면 그렇죠. 사이클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매년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거는 일정한 자산
군에 따라서 배분한 비율을 지켜나간다. 음. 다만 은퇴 시점이 음.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네. 그런 식의 전략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자산 배분 비율은 좀 달라질 텐데 이제 미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네. 게 60대 40 요 얘기하잖아요. 주식 대 채권을 6대 4로 해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나오고 네. 저 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흔들린다는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6대 4. 6대 4. 네. 자, 6대 4라는 거는 안전자산이 40이고 네. 위험자산이 60이라는 네. 얘기고 그래서 위험자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갖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적절한 포폴리오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던 포폴리오 시오리 현대 포폴리오 이론을 세운 해리 마코이치가 네. 제안을 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6대 4로 갖고 가면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뭐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실증적으로도 많이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다음에 뭐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금리가 들고,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나오고. 그러면 그게 전통적인 주식, 채권의 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6대 4가 유효하냐? 당연히 유효하지 않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 금리의 어떤 정상화 이 문제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4가 왜 나왔냐? 그거는 자 리턴하고 리스크, 수익하고 위험은 같이 간다는 그런 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목표 금액, 기대 수익에 따라서 항상 6대 4, 7대 3 또는 8대 2 이거는 고정 불변의 법칙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상황, 목표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이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 항상 고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연령대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갖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연금 안에서 그런 자산 배분 비율은 언제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뭐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년 남고 네. 20년 남고 뭐 이렇게 갈 텐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연금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시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얘기다. 네. 그건 제일 처음 얘기했죠. 네. 네. 그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들은 뭐 뉴스도 잘 안 보시고 그다음에 시황을 계속 쫓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자기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하듯이 자산 배분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30년이면 뭐 29에 처음에 세우고 계속 줄여나가는 위험 자산을 줄여나가는 네. 그런 식의 그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이 자산 배분 비율을 자동으로 또 맞춰준다는 금융상품이나 그래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저는 꽤 오래전이죠. 네. 타겟 데이트 펀드가 국내에 출시가 됐었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때가 왔구나. 그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자산이 좋다, 뭐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히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그 나이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게 좋다. 그 컨셉이 처음부터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상당히 여러 개의 자산군을 또 편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대체 투자, 그렇죠? 그다음에 커머더티 이런 것도 집어넣을 수 원자재 있기 같은 것도 때문에 있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벌 되고 분산 투자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는 좋은 거고 무엇보다 처음 컨셉 수령 시점,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한다. 줄이고 위험자산 줄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 보시면 2040, 2035에서 타겟 본인이 은퇴한 시점, 수령 시점에 맞춰서 그 펀드를 상품 이름에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운용사 써 있고 어떤 걸 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저는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 그리고 리밸런싱 이런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또 해외 자산도 다 편입하고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용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 이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거죠. 동일한 자산 배분하에서도
수수료가 많이 보수가 차이가 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ETF를 사가지고 자산 배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ETF 투자하면서 이거 샀다 팔았다 이것도 많이 해요. 연금 계좌에서. 근데 아까 연금 계좌는 또 이게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이거 ETF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ETF는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뭔가 그 식견이 있으시고 시간이 있으시고 거기다 이제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TDF는 운용사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 ETF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원유 ETF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ETF는. 그래서 주식 종목처럼 ETF를 넣어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편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자기가 리밸런싱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장점은 장점인데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이제 하시면서 잘 그 반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시황을 쫓아가신다든지 잦은 매매를 통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자유도는 높은데 그러면서도 원칙은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위험자산 ETF로 간다든지 안전자산 ETF로 간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 TDF의 정신 뭐 7대3이면 7대3에서 일정하게 비를 줄여나간다든지 본인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수하는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꽤 유용한 전략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칙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그럼 뭐 원칙을 좀 어떻게 지켜야 돼? 뭐 어떤 적어놓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통 원칙에 있어서는 그 ETF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집어넣는데 뭐 10% 이상 떨어졌다든지 20% 이상 떨어졌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올랐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이제 나는 20% 수익이 나면 무조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10% 이상 떨어지면 스탑로스라고 하죠. 손절을 한다든지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리밸런싱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손실에 대한 수익에 대한 명확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매도 매수 그거를 아무리 오른다고 해서 계속 갖고 간다든지 계속 떨어지는 경우 무조건 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원칙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배분 비율을 TDF의 정시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퇴 자산은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 목돈 들어갈 때 있잖아요. 병원비도 들어가고 교육비, 뭐 또 주택 집 살 때도 들어가고 뭐 좀 나이 들면 이제 자녀 결혼 자금 이런 것도 다 목돈이 들어갈 텐데 이럴 때도 그 계속 연금 계좌를 유지해야 돼요. 그 해지하고 그 목돈 쓴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대 뭐 이때 가서 은퇴가 한 10년 뭐 이제 나면서 그때부터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세우시고 내가 매년 일정 금액은 연금 계좌에 넣는다.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애를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오늘 갑자기 뭐 집을 팔아야 되겠다. 또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 어느 시점에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 있는 인생 설계가 중요합니다. 인생 설계 속에서 연금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주택에 엄청 그 관심이 많고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살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주택 쪽으로 다 갈 수 있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금 쪽은 상당히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택을 또 나중에 연금화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고 리소스 쓰느냐. 그러나 연금은 거기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다만 주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금하고 보완적, 대체적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해서 나중에 그걸 연금화해서 이동화해서 노후수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감안하면 사실은 트레이드오프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연금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보통
연금을 깨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연금을 그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담보로 건가요? 그다음에 예. 금리도 되게 낮은 편이고. 그럼 다시 이제 본인이 또 일시적인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다시 또 그 연금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쭉 배영기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금을 일단 원칙부터 세워라. 네네. 자, 인생 계획부터 세워라 이런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연금 투자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것, 네. 또 절대 피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자,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연금 투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장기 투자고 그러면 20년, 30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장기적으로 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있고 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은 계속 되죠. 오르게 돼 있죠. 물론 그 주식시장 안에서 네. 흥하는 기업도 있고 망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흥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이 또 흥하는 기업 쪽으로 이익이 또 시프트되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네. 그게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저도 이렇게 제 계좌 중에서도 이렇게 가만 그 뭐 놔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연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어떤 때 보면 특히 은행 쪽에서 개설한 계좌를 보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롤오버를 해요. 주로 그렇게 하죠. 예. 아, 잘 안 보는 사이에 그냥 나는 잘 모르는데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은행에선 주로 예금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롤오버 A은행은 B은행 거를 네. 해주고 네. B은행은 A은행 거를 해주고 네.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또 그리고 만기 또 불일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예금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그 적립해놓은 돈의 네. 가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거죠. 물가보다 더 증식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낮으면 떨어지죠.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고 절대 피하셔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금리 상품에 들어있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맞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자산, 그렇습니다. 뭐 주식 같은 네, 네. 네, 이런데 좀 투자를 하는 식으로 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웰스 가이드의 배현기 대표님과 함께 연금 투자는 장기 투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현철 박사님 그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웰스 가이드 마이머플러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멘트가 없어졌는데 부자 네. 되세요. 네, 근데 부자 사실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멘트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웰스 가이드의 배현기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